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 이적행위 이거부터 좀 봐야겠습니다. 네네. 이게 이적행위라는 이 발언 수위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위원장님답지 않게 좀 일단 과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산자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폐쇄에 관한 감사를 앞두고서 자료를 삭제한 거는 잘못했죠. 그로 인해서 처벌도 받고 있고. 예. 그러나 그 작성된 자료의 내용 중에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이건 이제 별도로 살펴봐야 되고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나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기안해 본 거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현 정부가 국민들 모르게 극비리에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기를 추진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문건을 놓고서 이적행위다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발언은 전 지나치게 사안을 침소봉대하는 거고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위원장답지 않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그동안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보여주는 행보랑 맞지 않는 발언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나치게 좀 강경보수 일변도의 그동안의 국민의힘에 행보와는 좀 다르게 중도 외연 확장을 해야 한다. 그래야 집권이 가능하다. 이게 평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갖고 계신 정책 방향 아니었습니까? 근데 최근 발언들을 보면 마치 과거에 보수 정당의 북풍을 연상케 하는 그런 어떤 색깔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에 해오셨던 행보하고도 다르고 과연 국민들이 그런 어떤 낡은 정치 문법에 호응할까라는 점에서 그다지 국민의힘에 그렇게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나경원 아까 전 의원과 인터뷰를 했고요. 또 그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이게 원전 게이트란 말까지 하면서 이제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원하는 방안은 94년에 북미 제네바 합의의 합의사항 이행의 후속 과제로서 실제 추진됐던 방안입니다. 경수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당시에 이제 캐도를 통해서 2기의 경수로를 제공하고 또 미국이 중유를 제공하고 이런 보상 방안이 진행되다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게 중단됐었죠. 때문에 검토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지금도 그 시나리오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평가가 필요하나 어쨌든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혹은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을 알고 있는 공무원들로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비핵화가 테이블에 오르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1차 정상회담과 2차 정상회담 사이에 작성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가능한 그 시나리오들을 검토해서 보고를 올렸을 텐데 그걸 가지고서 원전 게이트다. 아니 지금 국민들을 모르게 어떻게 북한에 원전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우리 원자력 정책조차도 철저하게 미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미국 모르게 우리 독자적으로 한다는 거는. 때문에 그거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명확한 어떤 전제를 토대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검토 가능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본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걸 두고서 분명히 공무원들이 감사를 앞두고서 문건을 삭제한 건 잘못했지만 문건을 작성한 것도 잘못했다. 그거는 북에 몰래 국민들 모르게 원전을 지원하려고 한 거였다. 이렇게 단정한다는 거는 저는 이게 이제 일종의 신종 색깔론이자 제2의 북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반격 중에 보니까 아까 제가 인터뷰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렇고요. 그분은 이제 신북풍 공작이라 말씀하셨고 또 윤영찬 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한편에 잘 짜여진 시나리오 같다. 이렇게 또 해석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북한 원전 건설에 감사원이 검찰의 정보를 흘렸고 또 이걸 바탕으로 뭐 야당이 공세를 편다. 이런 해석인 건데 이게 저는 그런 해석도 제가 보기에는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과한 의심이고요. 예. 이게 어쨌든 수사를 하다가 어떤 문건들이 삭제됐는지를 남아있는 그 데이터를 토대로 복원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제목들이 쭉 이제 공소장에 적시가 된 건데 그걸 가지고 뭐 그 감사원과 검찰과 국민의힘과 언론까지 다 작당을 해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좀 과한 비판인 것 같고 과한 반론인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이게 공론화됐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를 둘러싼 공방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국민들 보기에도 그 좀 합리적인 선에서의 공방이라면 모르되 이걸 북에 뭐 몰래 원전을 지원하려고 했던 그런 그 시도였다. 혹은 반대로 이게 야당이 주도하는 정치 공작이다. 이게 둘 다 제가 보기에는 과한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지금 뭐 USB에 대한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 2018년 4월 그 도보다리 회담에서 당시에 이제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뭐 이런 건 정말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정면 반박했거든요. 그 뭐 도보다리 위에서 몰래 USB를 전달한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USB를 전달했다는 사실은 청와대나 대통령께서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USB에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는 게 담겨 있고 거기에 그 북한의 에너지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 관련된 이 정책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이미 발표된 사항이에요. 근데 그 USB에 원전 지원이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의심하는 건 그거는 이제 한미 관계나 국제 제재의 현실을 모르고 그걸 간과하고 하는 과도한 주장이죠. 만약 그런 걸 그런 지원 방안이 담긴 걸 넘겼다고만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저는 미국으로부터 혹은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정부가 어떻게 그런 걸 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그 USB 건넨 건 맞지만 그 USB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이것일 것이다라는 것도 좀 과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이제 방금 전 저희가 그 윤건영 의원과 인터뷰할 때 말씀하신 그 USB에 이제 담긴 건 이제 신경제 구상이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뭐 그때 뭐 언론에 이제 공개된 건 아니었고요. 사실 그 내용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뭐 이런 그 USB에 담겼던 내용을 뭐 공개를 하면 어떨까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제 뭐. 그건 한번 뭐 청와대에서도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긴 합니다만. 지금 원전을 건설해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는 연장선에서 그걸 공개하는 게 꼭 바람직한지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건 정상회담의 의제였고 또 정상 간에 주고받은 문서를 우리가 다 공개하진 않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그걸 그대로 공개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꼭 바람직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빗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그 금태섭 전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제3대 단일화 안철수 이제 국민의당 대표에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안철수 후보가 어떤 생각인지가 중요하겠죠. 금태섭 의원으로서는 지금 이제 야권의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선 제안했던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논의가 아직은 잘 진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국민의힘 후보 선출 뒤에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는 건데 그 전에 국민의힘이 아닌 제3지대에서 출마한 안철수 후보와 본인과의 단일화를 먼저 추진해서 야권 단일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환기시키고 선거의 뭐 다이내믹스랄까요? 이런 걸 좀 높여보자. 그리고 진짜 서울 시민들에게 필요한 대안이 뭔지 논의해보자. 저는 금태섭 의원으로서는 지금 추격하는 후보의 입장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제안이라고 보는데 과연 안철수 후보가 앞서 있는 후보로서 굳이 국민의힘 후보도 아닌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도 남아있는데
금태섭 의원과의 선단일화에 응할까? 그 점 조금 좀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응한다면 그 자체로 좀 어느 정도 주목도 받고 단일화의 중간 어떤 징검다리 형태가 되긴 할 텐데 아마도 안철수 후보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는 그보다는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에 더 지금 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이런 선단일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태섭 전 의원 입장에서는 뭐 손해 볼 게 없죠. 뭐 인지도 그렇죠. 확대라는 뭐 가장 기본적인 효과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뭐 기자들한테 질문 받았을 때 좀 반응이 좀 시큰둥했던 것 같아 보니까. 예, 예.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빗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 이제 원조 친문 경쟁이 뜨겁습니다. 그렇죠? 박영선 후보, 오상호 후보. 왜 이렇게들 하는 거로 봐야 됩니까? 일단 두 분 다 원조 친문은 아니잖아요. 예,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친문 권리 당원들의 표심을 이 경선 과정에서 잡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문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그리고 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서울시장에 나간다. 이런 어떤 그 포인트를 내세워서 지지를 호소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어느 정도 경선 과정에서는 뭐 있을 수 있는 선거운동 방식이나 이게 좀 그 과하면 그리고 이게 정면에 선다면 오히려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나는 어떤 비전과 대안을 가지고 서울시장이 되려 한다.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이 문심 경쟁만 보이는 선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바람직하지 않겠죠. 더군다나 여당 자치단체장의 귀책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어떻게 서울시를 만들어 나가고 또 실제 문제가 됐던 그 성폭력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시민들 앞에서 말하는 게 후보로서 이 도리일 텐데 지나치게 친문 경쟁에만 몰두한다면 글쎄 당내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으나 본선까지 고려한다면 그 국민들은 그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시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 밑줄 한번 또 그어보겠습니다. 자, 정의당이 최근 김유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태 수습을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했습니다. 지도부 총사퇴는 아닙니다. 이 같은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저도 정의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당내에서 그 사후 수습을 위해서 이제 여러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 그 의견들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현재 지도부가 총사퇴하지는 않되 강은미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로 빠르게 수습해 나가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고 저는 뭐 현재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었을 텐데 뭐 그게 안 됐다면 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사퇴 수습을 위한 비상대책위 구성이 불가피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뭐 비상대책위원회냐 총사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자세와 또 어떤 그 문제 해결 방안을 국민들한테 보이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당장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원래는 오늘부터가 후보 선출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마 후보들이 계셨고요. 그러나 일단 그거를 잠정 연기했고 그에 대해서 과연 이제 우리가 출마해야 되는가, 후보를 낼 건가에 대해서 토론을 할 텐데 명분상으로 보면 이게 이 성폭력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에 별로 다르지 않은 문제를 일으킨 정당으로서 출마하지 않는 게 저는 도의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은 직접적인 선거에 이 원인을 제공한 귀책 사유가 있고 그와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은 정의당이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후보 내지 말라. 당원 개정에서 후보 내는 거 맞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더더군다나 지금 후보를 낸다는 거는 국민들에 대한 도의도 아니고 또 정치적인 명분도 없고 실제 선거운동이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부터 정의당이 바닥에서부터 새롭게 나겠다는 그런 어떤 각오와 그런 자세를 국민들께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한국일보 손성환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취임 초부터 중국과 마찰을 내는 모습입니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중국을 상대로 전방위 공세 펼치고 있나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27일이죠.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 화웨이 등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들이 만든 통신 장비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또 통신 네트워크 보호를 위해 동맹과 협력하겠다 이렇게도 했습니다. 미국 동맹의 정보를 빼내려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실상의 적국으로 중국을 규정한 것이죠. 이렇게 일단은 기조가 적대라는 면에서 뭔가 모양새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중국을 1대1로 상대하는 대신 국제사회와 동맹국과 함께 이렇게 포위하고 좀 따돌리려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네. 네네. 네, 그러면 한국까지도 이제 같이 포괄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일단 지금 미중 신냉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예.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한국으로 치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죠. 4가지 대중국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종 불평등, 경제 불평등 등 미국 내부 과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를 집안을 정리하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집안 정리. 예,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동맹을 모으는 것입니다. 예.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지만 동맹과 합치면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네, 세 번째는 인공지능 등 기술 경쟁에 투자하는 것, 마지막은 행동할 준비를 하고 분명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럼 그 두 번째 부분 있잖아요. 동맹. 네. 이거 좀 봐야 되겠는데. 동맹국을 통해서 견제한다. 이거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때랑 좀 많이 다르네요, 보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때 근데 트럼프 행정부 때 꾸린 협의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쿼드라고 하죠? 쿼드? 네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설리번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때 중국 견제를 위해 꾸린 4개국 협의체죠. 말씀해주신 쿼드는 계승해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쿼드는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인 일본과 호주, 여기에다가 비동맹국 지위를 고수하던 인도까지 합류해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중국 견제용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의 이런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노선과 결별을 선언했지만서도 쿼드 협의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긍정적인 유산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설리번 보좌관은 쿼드의 경우 이를 강화하고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이전 정부가 취하지 않은 조처를 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 4개국 외에도 주변 동맹국을 추가로 넣을 수도 있다는 의향을 드러낸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예, 이제 바이든 정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유산을 다 이제 삭제하겠다, 정리하겠다 그랬는데 이 쿼드 협의체만큼은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이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주변국이란 게 또 당연히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과거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은 쿼드를 확대한 쿼드 플러스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냈고요. 한국이 제3국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낳은 바 있습니다. 특히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과 유럽의 연합 방위 체제인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를 본떠서 인도 태평양판 다자 안보틀로 쿼드 플러스를 구축할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이 첨예한 와중에 한국은 그동안 쿼드 참여를 요청받은 적이 없으면서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또 쿼드를 확대를 둘러싸고 아무래도 우리가 또 고래 싸움에 낀 새우처럼 그런 비슷한 고민에 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그 변이 바이러스 이제 공포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그 남아공에서 그 코로나 감염자가 또 변이 바이러스에 또 재감염되는 사례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남아공 보건 전문가들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몇 달 전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다시 신종에 재감염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미 한 차례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들이 변이에 다시 또 감염됐다는 거죠. 지금 남아공발 변이는 기존 코로나보다 더 중증을 유발하거나 치명률을 높이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전파력이 더 강한 바이러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우치 소장은 첫 감염으로 면역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 면역이 두 번째 감염을 방지할 만큼은 좋진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현재로서는 면역에 의한 보호보다는 백신 접종이 중증 질환을 방지하는데 50에서 88%의 효능을 가졌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게 훨씬 효과가 낮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 네. 뭐 재감염 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재감염 되더라도 중증,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걸 막을 수 있다. 네네. 이런 설명이네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 이제 확산 속도가 지금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모두 30개 주에서 434명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틀 전보다 100명 증가한 것이고요. 또 다른 변이에 감염된 환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미네소타주에서는 브라질발 감염자가 1명 나왔고요. 남아공발 변이도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메릴랜드주 두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요, 영국발 변이의 경우 70개국 이상으로 확산을 했고, 남아공 변이는 31개 나라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백신 접종 얘기하면 그 코로나 종결을 뭐 자주 얘기하는데, 그럼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당연히 그 이런 코로나 뭐 종결,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변이의 출현이 전 세계적 보건 재앙의 종결을 위협하고 있다. 즉 팬데믹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메시지를 과학자들이 내놓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전염병 학자들 사이에는 전염성이 더 강한 바이러스에 대해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면 면역 형성된 사람들의 비율이 지금보다 더 높아야 된다. 이런 합의가 있다고 본다는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약 70%의 인구가 백신을 맞거나 자연 면역을 획득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 CDC의 제이 버틀러 부국장은 전염성이 더 강한 변이가 지배종이 된다면 집단 면역에 필요한 기준이 80에서 85% 범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지금 기존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이 변이에 재차 감염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데다가 그 백신 중 하나인 노바백스가 개발한 백신이 남아공에서 퍼지고 있는 새로운 변이에 현저하게 효력이 낮은 것도 나타난 것도 이렇게 집단 면역 달성 시점을 낮추고 있다 이렇게 전해졌고요. 미국 국립보건원 프랜시스 콜린스 원장은 추가로 만약에 변이가 두어 차례 더 나타난다면 정말로 걱정하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사람들이 최대한 빨리 백신 접종을 해서 80%의 접종률에 도달하고 백신의 저항력이 강한 다른 변이가 출현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람들이 계속 무책임한 태도를 유지해서 전염성이 강한 변이가 미국을 휩쓸고 또 백신이나 이런 치료제, 이런 자연 면역이 모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콜린스 원장은 이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백신을 처음부터 다시 재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백신 얘기, 이제 우리 한국도 이제 곧 백신이 들어옵니다만 유럽에서는 이제 뭐 지난해 12월 초부터 특히 영국부터 해가지고 뭐 백신 접종 시작했는데, 근데 뭐 이게 백신 공급 때문에 막 그 잡음이 좀 많이 들립니다 보니까 유럽에서. 네, 맞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 사용을 조건부 승인했지만 고령자에 대한 안정성 우려 그리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아직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정부에 이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에 의문을 제기한 상황인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65세 이상에게는 백신이 무효한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예방접종위원회가 앞서 65세 이상에 대한 임상 자료가 부족하다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미만에만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여기에 이어서 마크롱 대통령까지 불신의 뜻을 밝힌 거죠. 마크롱 대통령은 영국의 백신 접종 정책에 대해서도 저격성 발언 이어나갔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에서는 2차 백신 접종 간격을 최대 12주로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한 차례 접종으로는 면역이 덜 갖춰져서 바이러스가 적응하게 된다. 그래서 변이가 퍼질 수 있다는 게 과학자들의 설명이다. 이렇게 마크롱 대통령은 꼬집었고요. 예. 영국은 이에 대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영국 정치권과 과학계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이 비상식적이며 거짓이다. 이렇게 맹비난했다고 합니다. 예, 자, 영국과 프랑스 간의 기싸움. 근데 또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또 무슨 뭐 전쟁이라고 좀 표현을 하네 보니까 백신 전쟁?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유럽 내 백신 부족 사태가 급기야 영국과 유럽연합 간 백신 전쟁으로 비화했습니다. 지금 갈등에 불을 당긴 건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제조사죠. 아스트라제네카인데요. 예. 생산 설비 문제로 1분기 유럽연합 공급 물량을 60% 감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지금 영국에서 생산된 백신을 가져와서라도 공급량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국과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영국 생산부는 영국에 우선 공급돼야 된다. 이렇게 맞섰고요.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제조 시설은 지금 영국과 유럽연합 각각 두 곳에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영국 생산분도 유럽연합과의 공급 계약에 포함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예. 나아가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개시한 영국에 유럽연합 그 생산분이 건너간 게 아니냐, 우리 조사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어느 공급망이든 현지 생산분을 우선 공급한다면서 의혹을 일축을 했고요. 영국도 계약된 1억 회분을 먼저 우리 자국에 공급한 뒤에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EU가 또 아스트라제네카 공장까지 쳐들어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초강수를 뒀는데요. 벨기에 보건당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요청에 따라서 28일 벨기에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예. 조사관들이 점검 과정에서 백신 공정에 지연이 있음을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은 전했고요. 이에 따라서 유럽연합은 당초 유럽 밖으로 백신 수출을 막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조치가 발효가 되면요, 그 EU 관세 당국은 권역 밖으로 백신을 수출할 때마다 EU 집행위원회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생산분을 유럽연합 밖으로 수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일종의 위협인 셈인 거죠. 예. 그래요. 결국 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가 이건 백신 국수주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예. EU는 수출 규제를 철회하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손성훈 기자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마치고 잠시 뒤에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까지 탄핵 제안서에 서명했고요. 자, 오늘은 이 이슈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자령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자령 변호사입니다. 예, 지금 그 임성근 부장판사죠? 그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받고 있는. 예, 맞습니다. 이제 국회 탄핵소추안 오늘 발의되는데 이거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예. 임성근 고법부장판사가 재판 개입 의혹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데 이게 사법농단 사건 연루됐던 혐의였습니다. 예. 그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보도를 했던 산케이 신문 가토다스야 서울지국장에 대한 명예훼손죄 재판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재판 개입이요? 예. 예. 네. 당시 중앙지법 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했던 임성근 부장판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추측성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사건 재판 담당 재판부에 예. 관여를 해서 판결 방향 설정, 판결 문구 수정 이런 데 이제 관여를 했다. 이게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겁니다. 예. 근데 1심에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지금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데요. 예.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는 했지만 법리 무죄를 선고한 것이지 재판 개입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판 개입은 건 사실관계는 다 인정이 되지만 그렇죠, 법적으로 무죄다. 평가했 그런 이제 법리 무죄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걸. 그래서 재판 개입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1심 판결에서 그래서 6차례에 걸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언급은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형사상의 죄는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판결을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이탄희 의원이 주도해서 헌법 위반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고 전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탄핵을 추진하고 지금 이게 이제 가결이 가시화되면서 이제 급부상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뭐 보니까 그 이낙연 대표도 150명 안팎의 그 공동 발의자 이름을 올린 걸로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맞습니다. 이게 탄핵안이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 가결이 된다면 이것도 헌정사상 최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법관의 탄핵이 과거에 2차례 더 문제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가결된 사례가 없습니다. 앞에 2 사례를 보면은 1985년에 유태흥 대법원장이 불공정 인사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탄핵안 발의됐지만 부결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신영철 대법관이 광우병 촛불 집회 재판에 개입했다 이런 문제로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탄핵안 발의했었지만 국회에서 발의 72시간 이내에 표결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자동 폐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3번째긴 한데 앞에 2차례가 모두 대법관에 대한 것이라서 일선 법관에 대한 발의 자체도 최초고 만약에 가결이 되면 이거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례가 됩니다. 예, 일단 이게 이제 탄핵 발의해서 가결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판사에 대해서는 처음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발의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드물고, 드물고 이제 일선 법관에 대해서는 또 최초고. 최초고요. 예.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2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72시간 내 표결 못해서 이제 자동 폐기된 건데, 자, 그것도 당연히 그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회법 규정에 이제 절차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탄핵안이 발의가 되면 국회법 130조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결이 가결이 되면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이 넘어가고요. 이건 이제 검사의 기소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안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해서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이런 국회의 소추, 헌재의 심판 이런 이원적 구조와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뭐 보통 우리 재판하게 되면 이제 검찰에서 검사가 기소를 하고요. 이제 법정에 올리고 그러면 이제 법정에서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검사의 역할은 국회가 하는 것이고 그렇죠? 가결해서. 정확합니다. 그럼 탄핵 소추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 넘어가서 이제 재판을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의결 정족수, 국회에서 탄핵 의결 정족수 어떻게 됩니까? 법관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숫자로 환산해 보면 100명입니다. 그리고 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됩니다. 즉 이제 151명 동의가 있으면 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151명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180석 가까운 압도적 과반수 확보하고 있어서 숫자상으로는 단독으로도 발의와 의결까지 모두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단 하나의 변수는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가 승인을 하고 이낙연 대표가 지금 서명까지 했다 이런 것까지도 지금 언론 보도로 확인돼서 당론이랑 다름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고요. 그리고 이탄희 의원이 탄핵 제안서에 지금 110명 이상 서명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 지금 확정적으로 지금 확인된 건 아니지만 가결에 필요한 151명 거의 지금 근접한 숫자까지 모였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의 단계부터 가결 가능성이 이미 확인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탄핵 제안서에 110명 이상 했으면은 이분들은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이제 찬성 투표를 던질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게 150명까지 겨우 이제 변수는 이제 41명인데 이렇게 많은 표가 이탈할까요, 근데? 그래서 이제 통과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해서 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에 넘어가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정족수는 어떻게 됩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인데요. 예. 그중에 7인 이상 출석하고 6인 이상이 탄핵 의결을 하면은 탄핵이 됩니다. 이게 정족수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할 때도 똑같은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도 동일한 정족수를 규정한 거는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결코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 이탄희 의원이 탄핵 추진 배경 설명하면서 제약 없이 전관 변호사로 활동하고 다시 공직에 나가게 그대로 둘 수 없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럼 탄핵 이 결정이 나면 이런 제약이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 이런 못하게? 예, 맞습니다. 예. 변호사법에는 변호사 결격 규정을 두고 있는데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의해서 파면된 자는 5년간 변호사 결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될 경우에는 5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고요.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도 파면된 사람은 5년간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 결격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변호사, 공무원 모두 안 되고 그리고 퇴직 급여도 삭감되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 어허. 자, 그러면 이제 그 장본인 당사자인 임성근 부장판사는 뭐 입장은 안 내고 있습니까? 직접은 안 냈고 지금 형사재판 항소심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변호인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임 판사에 대한 형사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지금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평가가 확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1심 판결을 전제로 하더라도 단순히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만 있을 뿐인데 결국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니까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 이제 하나 덧붙여서 탄핵 여부 가리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고 조사 절차를 거쳐서 사실조사 선행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사실조사 작업하는 동안에 최대한 이탈표 많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 아닌가. 또 그런 절차가 진행되면은 임 부장판사 지금 임기가 이달 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을수록 실익이 적어지는 탄핵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껴서 이게 지금 스스로 좀 힘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담은 주장으로도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임기 끝났는데, 네. 예, 탄핵 그 소추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이랑 또 우리나라랑 그 탄핵에 대한 사례가 좀 달라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이후 임기 이후에도 또 심판을 했던 경우들이 전례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게 좀 굉장히 없는 사례라서 다르긴 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네, 완전히.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임 부장 판사 측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진행이 될까요?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회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절차를 본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수사재판 통해가지고 내용이 확인됐다. 그걸 근거로 탄핵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조사 절차는 시간만 보낸다. 아마 그러는 동안에 이탈표 생기거나 기류 변화에 따라가지고 좀 더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고려를 해가지고 아마 속전속결로 조사 절차는 생략하고 표결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 측 입장문을 보면 헌법 위반과 중대한 헌법 위반을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심사 기준과 연결된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입장문 자체가 헌법재판소 심사 기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고요. 헌법재판소 이제 헌법에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이렇게만 규정이 돼 있는데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실제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 위한 수준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명확히 이제 그 기준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설치를 했던 건데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중대성 요건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도 설령 헌법 위반이 정말 인정이 되더라도 탄핵할 만한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포석을 해놓는 거고 이제 이건 가결 이후 절차까지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중대한 잘못 이게 나와야만 탄핵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러면요. 그러면 그 심사 기준 관련해서도 지금 탄핵소추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한 또 논의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방금 심사 기준이 사실 결론에 대한 것이긴 한데 또 우리 이제 대응해서 생각해 보면 검사가 기소할 때도 무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면 그 형사 절차에 세우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불이익 아니냐. 그렇죠. 이제 그런 것과 대응해 가지고 그럼 중대한헌법 위반이 그 자체로 안 보이면 이거를 심판을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뭔가 상권 분립이나 이런 것 차원에서 좀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논의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뭐 형사재판 그 형사 판결문에서는 헌법 위반이 인정된다라고 했지만 그게 주문이 아니라 방론이라 가지고 그 법적으로 거기에는 이제 뭐 기판력이나 이제 이런 뭐 힘이 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지금 심판 대상으로 삼았던 판결이 아닌데 이거를 가지고 헌법 위반에 대해서 중대한 헌법 위반까지 지금 있었던 걸로 이제 끌어낼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쪽에서는 헌법 위반이 판결로 확인됐다. 이제 여기에 방점을 찍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무죄 선고된 거 보면은 결코 탄핵 사유까지는 아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심만 봐서는 뭐 그 위헌 요소가 있었지만은 그 무죄 선고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후자 쪽에 지금 더 좀 힘이 실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 이 근본적으로는 딱 그 쟁점을 찍어가지고 그걸 심판한 판결은 아니라 가지고 이게 지금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 판사 연임 신청을 하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소추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재임용 신청을 해서 다시 10년씩 연임이 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근데 임성근 부장판사는 작년까지 30년 근무했고 연임 대상자였는데 이런 논란들 의식해서인지 연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임성근 부장판사 법관 임기가 2월달 요번 달 말에 이제 종료가 될 예정이고요. 공무원이 징계나 탄핵소추 청구된 경우에는 사직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제 그런 법리 다들 아실 텐데 임성근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임기 만료로 법관 신분이 자동 종료되는 것이지 사직을 수리하는 어떤 처분을 해주는 게 아니라서 탄핵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법관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는 더 이상 법관이 아니라서 이게 소외이익이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소외이익이라는 게 이미 법관이 아닌 사람을 법관직에서 탄핵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게 실익이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된 이후에 탄핵 대상자가 법관이 아니라면 아마 소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탄핵 추진에 대해서 뭐 삼권 분립 위반이다, 뭐 사법부 장악을 위한 유언적 처사다 이런 비판도 좀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야권에서는 법원 길들이기다 이런 이제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권 인사와 관련한 판결에서 연이어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것과 연결지어서 사법부에 대한 위협부 던지면서 길들이기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하는 건데 특히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이제 임기가. 근데도 지금 추진하는 게 도대체 무슨 실익을 위한 것이냐 오히려 임 부장판사 개인에 대한 것이 맞냐 아니면 이걸 본보기로 사법부에 대해서 어떤 경고 메시지 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고 뭐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서른 의원이 얼마 전에 이제 앵커님이랑 인터뷰에서 이제 180석 주신 국민 뜻으로 본다 이렇게 말했던 것도 굉장히 화제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사유가 있는데 추진 안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임무를 방기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그 뭐 헌법이 규정된 것이고 또 무죄가 되긴 했지만 형사 기소됐던 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추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금 그 자체를 위헌이다 이렇게 보기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근데 탄핵이라는 게 원래 정치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론으로 지금 사실상 추진하는 걸로 보이는데 당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치적인 역풍도 지금 염두에 두고 이제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추진한 쪽에서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영역에서의 문제로 봐야 할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은 이런 의심과 비판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있다. 이거는 좀 경청을 해야 하지 않을까. 최근 판결들에 대해서 개개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제출하면서 이게 법관 개인에 대한 그 뭐 신상 공개 뭐 비판 심지어는 국회의원 차원에서 탄핵 얘기가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근데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법관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재판의 독립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의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탄핵 절차가 연이어서 그럼 이거 이후엔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먼저 발언에 대해서는 좀 서로 좀 조심했어야 하지 않나.
네,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 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벌써 2021년 2월의 첫날입니다. 그러게요. 저희는 3월 하면 새학기 떠오르지만 네. 야구 선수들한테는 2월 스프링 캠프의 시작이 새학기입니다. 네. 프로야구 10개 구단 겨울잠 깨고 오늘부터 일제히 시즌 준비 돌입하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초로 모든 팀이 국내에다가 캠프를 차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즌 되면 항상 해외로 나가지 않습니까? 야구단이? 그렇죠. 예. 네. 원래는 이제 추워서 나가는 건데 따뜻한 데서 이제 땀 흘리면서 훈련해야지 부상 위험도 줄고 효율도 높은데요. 명색이 스프링 캠프인데 아직 너무 한겨울입니다. 추위와의 싸움이 큰 과제일 것 같은데요. 고척돔이 있는 키움만 유일하게 느긋하고요. 이하는 광주 홍구장 불펜에다가 지붕 씌워가지고 실내 훈련장으로 만들었다고 하던데 사실 어떤 형식인지 따뜻할지 사실 상상은 잘 안 됩니다. 제일 화제의 팀 단연 SK 와이번스인데요.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 신세계그룹 이마트에 매각되는 건 확정이 됐고요. 23일 날 본계약 도장 찍고 3월에 구단 출범해서 일단 그때까지는 SK 와이번스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스프링 캠프가 아마 SK 와이번스 이름으로 하는 마지막 행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선 집중인데요. 20개 넘는 언론사들이 오늘 제주도로 총출동한다고 하고요. YTN도 가고요. 네, 저희 이 시간 몇 차례 빛내주셨던 서봉국 야구팀장님이 가셨습니다. 네, 메이저리거 김광현 선수도 미국 가기 전에 함께 일주일간 훈련하기로 해서 더 화제입니다. 사실 지난해 유행했던 드라마 스토브리그 보면 국내 전지훈련 얘기가 나오거든요. 야구단에 쓸 돈 없다. 니들 성적도 안 나오지 않냐 이러면서 열악한 상황으로 그려지고 선수들도 투덜투덜하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2003년에 한화가 성적 부진에 대한 징계성으로 국내 훈련 차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든 구단이 한국에서 겨울을 나는 거 이것도 코로나19 시대의 뉴 노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스프링 캠프. 아직 봄도 아닌데 현실이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훈련에 양현종 선수는 안 나온다고요? 네. 자타공인 국내 최고 왼손 투수 양현종이 그래도 기아로 오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최종 결별했습니다. 본인과 구단이 FA 협상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지난달 30일 꿈을 위한 도전을 이어가겠다,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겠다 하면서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현종 선수 직접 기아 챔피언스필드 구단 사무실에 나와서 조계현 단장 등 구단 사람들 다 만나서 이런 뜻 전했고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죄송하다 마지막 인사를 했고 짐도 뺐다고 해요. 기아도 해외 진출 꿈과 의지 존중한다. 그동안 헌신해준 거 감사한다. 성공해라. 이렇게 덕담을 했대요. 사실 기아 입장에서는 큰 전력 손실입니다. 외국인 투수 원투펀치에다가 양현종까지 합쳐서 트리플 타워 구축하면 웬만히 하겠다 싶었는데 아쉽게 됐죠. 근데 조계현 단장 이제 YTN 통화에서 메이저리그나 미국 진출에 대한 의지가 정말 강하다. 오죽하면 그러겠나 싶어서 말릴 수가 없었다. 선수 뜻 존중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계약 얘기가 안 들리던데?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대단하기도 해요. 양현종 선수뿐 아니라 메이저리그 계약 자체가 굉장히 더뎌요. 코로나19 때문에 구단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느린데 양현종은 다 내려놨습니다. 보통 마이너리그 거부권이라고 해서 이걸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걸고 계약에 나서는데 양현종 선수는 팀의 40인 로스터에만 들면 마이너리그에서 뛰어도 된다. 그거 감내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요. 미국 팀들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써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나. 탄탄대로 안락한 길 놔두고 배수진 치고 선수 인생 마지막 도전에 나선 거고 참 낭만적이니까 응원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해 주십시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021년 2월 1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